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이제 역사 2단원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요, 이제 1910년 8월 29일 우리 경술국치의 해에 대해서 배웠죠. 경술련에 우리나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되찾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역사를 배우면 무슨 드라마인가 아니면 정말 영화인가 할 정도로 정말 현실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게 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러한 역사를 마주했을 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일본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어떻게 수탈하고 억압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러한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을 살펴보기 이전에 조금 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조선이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했구나를 이해하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0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고 그리고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실제 식민 지배가 시작된 시기가 1910년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조선의 무단 통치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무단이라는 건 무력을 앞세워서 즉 우리 한국이 저항할 수 없도록 엄청난 무력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걸 무단 통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가 1914년이 되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때 연합국 대 동맹국 간에 이제 전쟁이 펼쳐지고요. 일본은 정말 줄을 잘 섭니다. 여기서 연합국, 즉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아예 이 연합국,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국 편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1918년이 되면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당연히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죠. 자, 일본은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승승장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본은요, 서구 열강 세력들처럼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들 도시에 막 공장이 세워지고 공장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일본이 1918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농촌에 있던 젊은 노동자들이요, 대거 도시로 이동을 하는 이촌양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회 비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가 한창 산업화가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일본은 한 1918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도 농촌에서 이제 농사 짓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해서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노동자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공장 노동자로 취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에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에는 쌀이 예를 들어 10kg를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10kg가 아니라 예를 들어 5kg로 쌀 생산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기존대로 쌀을 계속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쌀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어떠한 대책 하나를 내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봉으로 삼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쌀을 일본으로 유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인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1910
19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승리한 승전국 연합국들이 주도한 파리 강화 회의라는 것이 열려요. 즉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났으니까 패한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패전국에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이제는 전쟁이 없이 이제 평화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국의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이 원칙이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딱 하고 등장을 하게 되자 우리 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되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기존의 승전국도 패전국도 즉 이런 서강 열강 세력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요. 그 식민지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식민지는 서구 열강 세력들의 그러한 경쟁 속에서 또는 수탈 속에서 그 민족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식민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식민지들이 서구 열강 세력들로부터 독립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식민지는요, 당연히 패전국, 즉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소속된 식민지에만 해당이 됐고요. 당연히 승전국이었던 이 연합국들, 영국, 프랑스나 이러한 큰 강대국들의 식민지에는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승전국들이 당연히 본인들의 그 식민지로부터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러한 혜택을 놓는다는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요. 당연히 패전국의 그 식민지에 해당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정말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한낱 희망을 걸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원칙을 계기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독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독립을 위한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1919년 3월 1일 결국 탑골공원에서 학생들로부터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그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3.1운동을 계기로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독립을 열망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독립운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929년이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대공황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일본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서구 열강 세력들이 산업화가 심화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920년 후반 30년대에 나타났던 경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공황, 엄청난 공황. 여러분들 공황이라는 건 되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공황 상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에 전 세계가 빠지게 됩니다. 이 대공황의 원인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산업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30년대가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장에서는 값싸고 정말 질 좋은 제품들이 대량 생산이 되게 돼요. 막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인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물건을 빨리 팔아야 또 다른 물건들을 생산을 하죠. 그런데 수요가 공급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요.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팔려고 하는 제품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고가 남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고가 남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재고가 당연히 쌓이니까 공장은 올 스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그 돈을 가지고 또 재고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고는 계속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해법들이 있겠지만 일본은 이 대공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됐냐면 식민지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일본이 값싼 그런 제품, 질 좋은 제품을 한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재고를 소진하는 등의 그런 대책을 펼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중국이며 아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 재고를 소진해서 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일본이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침략 전쟁이 여기 보면 만주 지역을 침략을 한다든지 또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든지 또는 나중에는요 1941년이 되면 미국을 상대로 또 태평양 전쟁이라는 정말 2차 세계대전의 그런 한 전쟁인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이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략 전쟁이 결국 일본을 파국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일본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때는 줄을 잘못 써요. 당연히 그 당시 아시아를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반대편에 서야 된다라고 일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아의 식민지가 되게 많았던 나라가 영국이나 뭐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독일에 이번에는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결국은 1945년 우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한국은요 빛을 다시 찾게 되는 광복이 이제 도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좀 세계사 흐름과 함께 간략하게 이제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어떤 정치적인 정책을,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펼쳤고 거기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민족 저항 운동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단통치 1910년부터 한 20년 그 전까지 한 10년 기간 동안 일본이 했던 통치를 우리는 무단통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단통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저항할 수 없게끔 엄청나게 강력한 무력을 행사해서 통치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은 빼앗겼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정말 일본이 한국을 엄청나게 본인들 입맛대로 정말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정말 현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무단통치를 실시하려면 일단 조선에 어떤 국가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여러분들 이 국가기관은 꼭 기억을 하세요. 모든 식민지 정책이 이루어졌던 이 기관이 바로 조선총독부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써볼까요? 자, 조선총독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짱을 당연히 여기에서 조선에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을 했겠죠. 그 사람을 조선총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총독은요, 실제 육군 출신 또는 해군 출신의 군인 출신의 무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거기에 군대 통수권까지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 모든 권력을 이 조선 총독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무단 통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준 거겠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요, 실제 이렇게 생겼고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사진을 띄워 놓겠습니다. 경복궁 안에다가 정말 철저하게 조선의 정신을 짓밟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경복궁 내에다가 이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억울한 건 실제 중추원이라는 그런 자문기구를 뒀어요. 그 중추원이라는 곳에는 실제 조선인들, 선생님 이제 한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한국인들을 거기에 두고 자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중추원이라는 국가기관도 뒀는데요. 단지 이름뿐이었습니다. 이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한 번도 중추원에 그런 회의를 소집한 적도 없고요. 중추원에다가 자문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통치는요, 이 조선 총독부라는 이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무단 통치가 실시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무관 출신, 즉 장군들 또는 그런 군인 출신의 총독을 파견해서 이렇게 통치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910년부터 했던 통치의 방식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저항할 수 없도록 무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단 통치 선생님이랑 같이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인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찰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헌병경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경찰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헌병이라는 것 익히 잘 알 거예요.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이에요. 즉 군인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경찰이 바로 헌병인데요. 여기서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하면서 헌병경찰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도 엄청나게 억압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통 경찰이 아니라 헌병경찰을 뒀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정식 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처벌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군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 헌병이 일반인까지 통제를 하게 되는 헌병경찰 제도를 뒀고요. 이 헌병경찰들은요. 즉결처분권이 있었어요. 즉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무단 통치 기간에는 이 기간 동안은요. 절대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인권 절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편의대로, 본인들의 입맛대로 여러분들 정식적인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뭐 벌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국인을 가둔다든지 이런 즉시 결정을 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결처분권이 있었고요. 당연히 한국인들의 인권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비인간적인 형벌. 여러분들 우리나라 형벌 되게 많아요. 현재 뭐 감옥에 가두는 뭐 징역형도 있고요. 또는 뭐 9가지 정도 뭐 벌금형도 있고요. 어떤 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뭐 그런 형벌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이때 갑오개혁 때도 없어진 형벌입니다. 그런 형벌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어떤 형벌이냐면요. 태형이라는 형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옛날 사극을 보면 뭐 곤장을 쳐라, 곤장을 10대 쳐라, 100대 쳐라 할 때 그 곤장이라는 거 볼기를 때리는 그런 도구거든요. 볼기라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허리와 여기 허벅지 사이에 약간 엉덩이 부분을 곤장으로 내려치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형벌이거든요. 이 태형을 부활시킵니다. 일본이. 그리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그 당시 역사서. 그래서 우리 독립의지를 막 불끈불끈 불태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잡지의 출판을요.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립의 열기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요. 어떤 언어를 국어로 가르칠까요? 당연히 한국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까지도 식민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초등교육, 실업교육을 주로 실시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민화 교육이라고 해요. 정말 우민화 교육이라는 걸 시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우는요. 되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럴 때 쓰는 우자예요. 그래서 실제 바보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 지배하기에 되게 편하도록, 편하게끔 그런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초등교육, 실업교육, 그래서 고등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교육은 아예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삽이나 호미를 하나 주고 나가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 이런 것만을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에는요 되게 일본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그런 교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철저하게 일본어를 가르치고요. 또 앞에서는 칼을 찬 선생님이 엄청 위협을 가하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들은요 일본에 대한 공포심, 정말 일본에 반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일본에 수능을 하는 그런 아이를 길러내기에 정말 적합한 교육이죠.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한국인들의 정신까지도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선생님이랑 경제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가장 먼저 펼쳤던 정책 중 하나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비슷한 사업을 우리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게 역시도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땅 문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지게도 광무개혁이 실패에 끝나면서 되게 흐지부지 됐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단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줄게. 그 대신 너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우리 조선 총독부에 신고를 해라. 단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문서를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문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요 한자가 빼곡하게 적혔어요. 그리고 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용어들이 적힌 그런 문서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네 땅이라는 증거를 적어서 와라. 그것도 엄청나게 장기간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급박하게 단 며칠만 시간을 가지고 네 땅이라는 거 증명을 해. 그래서 그 증명서를 써서 조선 총독부에서 와서 신고를 하면 네 땅임을 인정을 해줄게라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요, 뭔가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내가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으니까 내 땅.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내 땅임을 얘기를 해왔지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어떤 명확한 문서를 가지고 내 땅임을 그렇게 만천하에 알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일단 직접 신고를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토지조사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증거를 내서 신고를 하지 못한 땅들은요 모두 조선 총독부에서 다 가져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 당시에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되는 이 한국의 땅들이 조선 총독부, 일본의 소유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증거를 내세우기 어려운 마을의 공유지 또는 문중, 우리 가문의 토지들 아니면 대한제국의 황실과 관련한 토지들이요 다 조선 총독부의 차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땅을 빼앗아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일본인들을 한국에 많이 이주시키게 되면 이 일본인들이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앗은 땅을요 정말 헐값에 일본에게 넘기는 그런 작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일본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주는 땅 지자, 주인 주자예요. 땅의 주인이 명확한 땅이 있다면 그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한다. 이전의 조선에서는 하나의 미덕이 있었거든요. 어떤 미덕이었냐면 실제 지방에 여러분들 양반들은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 땅에 가서 소유권은 양반의 땅입니다. 양반 땅에 가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가 그 토지를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면 그 수확물은 내 거였어요. 그런데 양반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 감아 줍니다. 그게 조선의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양반 땅을 일궈서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확물을 거뒀다면 그 수확물의 일부분을 양반에게 조금씩 세금으로 내면 돼요.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경작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 경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은 되게 특이하게. 그러면서 일본이 내세운 논리는 뭐냐면 너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네가 땅을 사서 땅 주인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어떻게 그냥 조선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게으른 평민들에게 양반들이 땅을 내어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냐. 그거는 평민들을 더욱더 게으르게 만드는 거다. 이거는 경쟁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러한 농민들의 경자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양반들의 땅을 내가 스스로 개간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어차피 양반 거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자권,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일본은 이런 경자권을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만약에 제대로 양반 땅에 농사를 짓고 싶으면 제대로 된 세금을 내가면서 농사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세금을 거의 50% 가까이 올려버려요. 그러면 50%나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서 소작농, 정말 세금을 내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토지를 버리고 막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그런 농민들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농민들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일본은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령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 애국개몽운동 기억나시나요? 뭐 어떤 회사를 세워서 뭐 자본을 늘려서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해져서 독립을 하자라는 그런 주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요, 그런 움직임까지도 철저하게 막습니다. 회사령이라는 것은요,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일본에 무엇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사령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한국인들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막고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한 그러한 물고 자체를 막는 그런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한국인들이 한국 자본으로 세우는 회사를 통제를 했겠죠. 그러면서 산림, 어장, 광산 정말 뼈까지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국인들의 권리를 이제 착취하고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산림, 그 산의 나무들, 그리고 어장, 뭐 우리 그 해양 또 바다 그런 어류들, 그리고 광산, 뭐 땅에 묻힌 지하 자원까지도 탈탈탈 수탈을 해가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삼과 담배, 전매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전매는 어떤 한 그런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걸 전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인삼이나 담배를 모두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 총독부에 가야만 인삼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전매제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겠죠. 그래서 1910년대는 엄청나게 무력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치적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그래서 헌병경찰, 그리고 태형, 즉결처분, 교육도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이 몰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경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조선사회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토지를 나누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배려하는 이런 경자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농민들이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허가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그러면서 산림, 어장,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하자원까지도 수탈을 일삼은 이 1910년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1910년이 지나고 20년대에는 또 어떤 통치로 또 일본의 정책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